엄마는 그냥 집안이라는 가정부 같은 거잖아요. 엄마도 이 집에 공짜로 사는데 기여는 하셔야죠. 아들 박재원이 소파에 비스듬히 누운 채 골프채를 휘두르며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며느리 오유라는 옆에서 손톱을 다듬으며 맞장구를 쳤죠. 맞아요. 어머님, 저희도 어머님 모시느라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70대 초반의 강은숙은 그 말을 듣고 걸레질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25년간 죄책감에 숨어 살며 모든 것을 참아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하지만 아들 부부는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가정부 취급하던 그 초라한 여자가 5천억 규모의 회사 대표라는 사실을요. 과연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아들 부부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어머님, 화장실 변기 물 때 좀 제대로 닦아주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며느리 오유라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은숙은 무릎을 꿇고 욕실 바닥을 닦던 손을 멈췄죠. 70대 초반의 나이에도 허리는 꼿꼿했지만 얼굴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알겠다. 은숙이 힘없이 대답했어요. 그리고 좀 이따 제 친구들 올 건데 거실 먼지 한 톨도 없이 깨끗하게 해주시고요. 과일도 예쁘게 깎아서 내주세요. 유라가 거실 소파에 앉아 매니큐어를 바르며 명령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에는 수백만 원짜리 목걸이가 걸려 있었고 손목에는 명품 시계가 번쩍였죠. 은숙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서울 강남의 초호화 주상복합 아파트 거실에서 물소리만이 공허하게 흘러나왔어요. 200평이 넘는 이 집은 마치 호텔 스위트룸처럼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은숙에게 주어진 공간은 창문도 없는 구석의 작은 창고방이었죠. 그때 안방에서 하품 소리와 함께 아들 박재원이 나왔습니다. 30대 후반의 재원은 비싼 잠옷 차림으로 머리를 극적이며 거실로 걸어왔어요. 엄마, 저녁은 뭐 해주실 거예요? 배고픈데. 재원이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뭐 먹고 싶은 게 있니? 은숙이 욕실에서 나와 물었죠. 갈비찜이요. 엄마 갈비찜 잘하잖아요. 오늘은 그거 먹고 싶어요. 재원이 리모컨을 집어들며 TV를 켰습니다. 재료는 냉장고에 있니? 있을 거예요. 없으면 마트 가서 사오시면 되죠. 재원의 목소리는 마치 가정부에게 말하듯 무심했습니다. 은숙은 아무 말 없이 냉장고를 열었어요. 한우 갈비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며느리 유라가 며칠 전에 사다 놓은 것이었죠. 하지만 그건 은숙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 참, 어머님. 유라가 갑자기 생각난 듯 말했어요. 다음 주 토요일이 저희 결혼 3주년이에요. 그래. 은숙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그래서 말인데요. 제 회사 동료들 30명 정도 초대하려고요. 유라가 웃으며 말을 이었죠. 그런데 케이터링 음식은 너무 성의가 없잖아요. 어머님이 직접 코스 요리 좀 해주셨으면 해서요. 은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30명이라고? 네. 많지 않아요. 어머님 손도 빠르시고 요리도 잘하시잖아요. 테이블 세팅은 업체가 해줄 거니까 어머님은 음식만 준비하시면 돼요. 유라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은숙은 잠시 망설였어요. 30명분의 코스 요리라니. 그건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양이었죠. 근데 30명분은 내 몸으로 좀 무리인 것 같구나.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유라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지금 와서 못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이가 있어서 허리도 아프고. 은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죠.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제가 벌써 동료들한테 다 연락했는데. 유라가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재원이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입을 열었어요. 에이 엄마, 그 정도는 해주셔야죠. 뭐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재원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은숙은 아들의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엄마도 이 집에 공짜로 사는데 기여는 하셔야죠. 재원이 골프채를 휘두르는 연습을 하며 던진 말이었습니다. 공짜로? 은숙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죠. 네, 공짜로요. 월세도 안 내시고 식비도 안 내시잖아요. 그럼 이 정도 일은 당연히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재원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유라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맞아요, 어머님. 저희도 어머님 모시느라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 집에서 편하게 사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셔야죠. 은숙은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25년 동안 죄책감에 짓눌려 모든 것을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었죠. 알았다. 은숙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뭐라고요? 잘 안 들려요, 어머님. 유라가 귀를 기울이는 척하며 물었어요. 알겠다고 했어. 은숙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저 괴물 같은 아들 부부와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았죠. 그럼 다음 주 토요일까지 준비하시는 거죠? 다신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유라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은숙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자신의 창고방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대답 좀 해보시라니까요. 유라가 등 뒤에서 소리쳤지만 은숙은 돌아보지 않았죠. 쾅! 방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공짜로 산다고. 이 어미한테 공짜로 산다고 했어. 은숙의 마른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가운 분노가 솟구쳐 올랐죠. 은숙은 벽에 걸린 남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정말 죄인이었던 걸까? 사진 속 남편은 25년 전 그날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해맑은 웃음이 은숙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후볐습니다. 그날 밤 은숙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는 귓가에는 아들 재원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25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남편 박동혁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죠. 그때 은숙의 나이 46, 갓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들 재원을 홀로 키워야 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건 직원 15명의 작은 섬유 공장 하나뿐이었어요. 은숙은 눈물 닦을 새도 없이 회사를 떠맡아야 했죠. 재원아, 엄마 잠깐 다녀올게. 아침 먹고 학교 가야 해. 은숙이 새벽 5시에 일어나 아들의 도시락을 싸며 말했습니다. 엄마 언제 와? 오늘도 늦게 와. 8살 재원이 엄마의 치마를 꼭 잡아당겼어요. 저녁에 올게. 우리 재원이 혼자서도 잘할 수 있지? 은숙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찢어지듯 아팠죠. 새벽 6시 출근, 밤 10시 퇴근. 그게 은숙의 일과였습니다. 아들의 학교 행사에도 가지 못했어요. 운동회 날 재원은 혼자 도시락을 먹어야 했죠. 생일에도 케이크 하나 사주지 못했습니다. 재원아 미안해. 엄마가 다음에 꼭 보상해 줄게. 은숙은 그렇게 약속했어요. 하지만 그 약속이 재원을 괴물로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재원은 변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 새 운동화 사줘. 얘들이 다 브랜드 신발 신는다고. 다른 애들도 다 받는데 나만 못 받으면 어떡해. 재원의 요구는 점점 커졌죠. 은숙은 그때마다 지갑을 열었습니다.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으니까요. 고등학교 때는 더 심해졌어요.
엄마 나 학원비 더 내야 돼. 특별반 들어야 대학 가. 은숙은 회사 운영자금을 쪼개 아들에게 줬습니다. 그러는 동안 작은 섬유 공장은 조금씩 성장했어요. 은숙의 경영 능력은 탁월했죠. 직원 15명이던 공장은 10년 만에 직원 200명의 중견기업이 됐습니다. 대한섬유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하지만 은숙은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어요. 아들에게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재원이 돈의 가치를 배우길 바랐기 때문이죠. 그런데 대학 졸업 후 재원은 취업 대신 다른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사업하고 싶어. 사업? 은숙이 놀라 물었어요. 응. 친구랑 같이 온라인 쇼핑몰 차릴 거야. 투자금 5억만 줘. 재원의 목소리는 당연하다는 듯 자신만만했죠. 5억은 너무 큰 돈이야. 회사 돈도 아니고. 은숙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럼 난 뭐 먹고 살라고? 엄마는 나한테 뭘 해준 게 있다고 그래? 재원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은숙은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일만 하느라 아들 곁에 있어주지 못했던 게 사실이었죠. 알았어. 엄마가 마련해 줄게. 은숙이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개인 돈이 아니라 회사 운영자금이었어요. 은숙은 몰래 회사 돈을 빼서 아들에게 줬죠.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재원의 사업은 1년 만에 망했어요. 친구가 돈을 들고 잠적했기 때문이죠. 엄마 미안해. 내가 사람을 잘못 봤어. 재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은숙은 아들을 위로했어요. 하지만 재원은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대신 또 다른 요구를 했죠. 엄마 나 결혼하려고. 여자친구 집이 강남인데 체면 좀 세워줘야겠어. 결혼 자금 3억만 더 줘. 재원의 요구에 은숙은 또다시 회사 돈을 빼야 했습니다. 그렇게 총 8억 원이 아들에게 건너갔어요. 하지만 재원은 그게 회사 돈인 줄도 몰랐죠. 결혼 후 재원 부부는 처가에서 마련해준 강남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은숙은 여전히 회사 근처 작은 빌라에 살았어요. 그런데 1년 전 재원이 은숙을 찾아왔죠. 엄마 우리랑 같이 살자. 은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응. 엄마 혼자 그 좁은 빌라에서 사시면 안 되죠. 재원의 말에 은숙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아들이 자신을 생각해 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재원 부부가 은숙을 데려간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무료 가정부가 필요했던 거예요. 은숙에게 주어진 방은 창문도 없는 창고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끝없는 노동이 시작됐죠. 어머님 청소 좀 해주세요. 어머님 빨래 좀 돌려주세요. 어머님 저녁 준비 좀 해주세요. 유라의 명령은 끝이 없었습니다. 재원은 그저 방관할 뿐이었어요. 은숙은 모든 걸 참았습니다. 아들 곁에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했죠. 하지만 오늘 재원이 내뱉은 말은 달랐습니다. 공짜로 산다. 그 말이 25년의 세월을 송두리째 부정했어요. 은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낼 때가 왔죠. 새벽 2시, 은숙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눈물은 흐르지 않았어요. 낡은 장롱으로 망설임 없이 걸어갔죠. 장롱의 맨 아래 삐걱거리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옷들 사이에 먼지 쌓인 작은 자물쇠 달린 가죽 가방이 숨겨져 있었어요. 이제 그만해야지. 은숙이 서랍 속에서 열쇠를 찾아 망설임 없이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오래된 서류 뭉치와 함께 낡은 폴더폰 1개가 들어 있었죠. 이 휴대폰은 재원 부부가 명품 사듯 바꿔준 최신 스마트폰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진짜 신분을 아는
유일한 인물 차민석 비서실장과 연결된 전화였어요. 폴더폰에 전원을 켰습니다. 단축번호 목록을 확인했죠. 1번에는 차민석이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저장돼 있었습니다. 은숙이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더 이상 죄인으로 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25년 만에 떳떳한 어머니로 그리고 강은숙으로 돌아갈 때였죠. 단축번호 1번을 모든 결심을 담아 길게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잠결에 놀란 듯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세요? 회장님, 민석 씨 나야. 은숙의 목소리는 방금 전까지 오열하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차민석이 숨을 삼키는 기색이 생생하게 느껴졌죠. 아, 네. 회장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이 시간에 전화를. 토요일 오전 10시 강남 아파트로 와. 은숙이 민석의 말을 가차없이 잘랐어요. 네. 강남 아파트요. 거긴 재원 씨가 있는 곳 아닙니까? 혹시 무슨 문제라도 내가 문자로 준비할 서류 알려줄게. 준비해서 늦지 않게 와줘. 이제라도 모든 것을 바로 잡아야겠어. 은숙의 목소리에는 단 1%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탁! 은숙이 전화를 끊었어요. 폴더폰을 덮어 다시 가방 안에 넣고 지퍼를 잠갔습니다. 방 안낡은 거울을 봤죠. 땀과 눈물에 절어 늙고 초라한 모습의 자신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그 여자의 눈빛만큼은 25년 만에 처음으로 냉철하고 서늘하게 살아있었어요. 여보, 이제 내가 바로잡을게. 은숙이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더 이상 슬픔이 아닌 모든 것을 끝내려는 냉철한 결단력이 그녀의 눈에 가득했죠.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은숙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25년 만에 처음으로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은숙은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거실을 청소하고 아침 식사를 준비했죠. 재원 부부는 10시가 넘어서야 일어났어요. 어머님, 아침 뭐 준비하셨어요? 유라가 하품을 하며 물었습니다. 미역국하고 반찬 있어. 은숙이 담담하게 대답했죠. 아, 참, 어머님. 유라가 갑자기 생각난 듯 말했어요. 토요일 파티 준비 잘 되고 있죠? 응, 준비하고 있어. 은숙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그런데 은숙의 눈빛이 달랐어요. 유라는 그걸 알아채지 못했죠. 뭐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메뉴는 정하셨어요? 재원이 식탁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에피타이저부터 메인 코스까지 다 준비할게. 은숙이 말했어요. 오, 역시 우리 엄마. 기대되네요. 재원이 웃으며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은숙은 그런 아들을 바라봤어요. 마지막이야. 내게 해주는 마지막 식사야. 은숙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날부터 은숙은 묵묵히 파티 준비를 시작했어요. 재료를 사고 메뉴를 짰죠. 30명분의 코스 요리.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은숙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것은 며느리 유라에 대한 굴복이 아니었습니다. 괴물이 되어버린 아들 재원에게 어머니로서 차려주는 마지막 만찬이었죠. 아들을 향한 마지막 모정이자 지긋지긋한 죄책감에 대한 사형 선고였어요.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은숙은 주방에서 소스를 만들고 있었죠. 어머님, 내일 제 친구들 올 건데 집 청소 완벽하게 해주세요. 유라가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알겠어. 은숙이 대답했어요. 그리고 토요일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서 음식 준비 시작하셔야 해요. 손님들 10시에 오거든요. 알았어. 은숙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유라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어머님이 너무 순순히 따르는 것 같았죠. 어머님, 혹시 어디 아프세요? 아니, 괜찮아. 은숙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유라를 오히려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금요일 밤 은숙은 일찍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 은숙이 창문 없는 방에 누워 중얼거렸죠. 25년간의 지옥이 드디어 끝나는 겁니다. 토요일 새벽 4시, 파티 당일 이른 어둠 속에서 은숙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이틀 동안 25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지만 아직도 몸은 무거웠어요. 하지만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차가운 표정이었죠. 25년 만에 처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된 아침이었습니다. 은숙이 창고방을 나와 화려하지만 텅 빈 주방으로 향했어요. 후, 큰 숨을 들이마신 그녀가 낡은 앞치마를 둘러맸습니다. 묵묵히 냉장고를 열었죠. 30명분의 재료들이 산더미처럼 가득 차 있었어요. 이게 마지막이야. 널 위한 나의 밥상. 은숙이 혼잣말을 하며 거대한 소고기 덩어리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며느리 유라에 대한 굴복이나 순종이 아니었어요. 괴물이 되어버린 아들 재원에게 어머니로서 차려주는 명백한 마지막 만찬이었죠. 아들을 향한 마지막 모정이자 지긋지긋한 죄책감에 대한 사형 선고였어요. 은숙은 거침없이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에피타이저용 연어를 손질하고 메인 요리용 소고기를 재웠죠. 샐러드용 채소를 정갈하게 씻고 디저트용 과일을 깎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은숙의 손놀림에는 분노나 슬픔이 아닌 서늘한 차분함만이 감돌았어요.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생각 때문인지 오히려 마음은 얼음장처럼 평온했죠. 오전 8시쯤 요란한 알람 소리와 함께 재원과 유라가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오늘 있을 파티를 위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고급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어요. 우와, 냄새 좀 봐. 벌써 이렇게 많이 해놨네요. 유라가 주방을 힐끗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식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음식들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감추지 못했죠. 역시 어머님이라니까. 이 정도면 제 동료들이 정말 기뻐하겠어요. 재원도 어깨를 으쓱하며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했네요, 엄마. 역시 우리가 믿고 맡긴 보람이 있네. 냄새 죽이네요. 은숙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기름이 튀는 프라이팬 앞에서 스테이크를 굽고 있을 뿐이었죠. 기름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손님들이 어머님 음식 드시고 정말 감동할 거예요. 유라가 기분 좋은 목소리로 제잘거렸어요. 우리 회사 사람들도 어머님 요리 실력 소문 많이 들었거든요. 오늘 제대로 보여주세요. 재원이 넥타이를 매만지며 거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옷을 안 갈아입으세요? 땀 냄새 나는데 손님들 곧 오시잖아요. 그때 은숙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난 주방에서 일할 거야. 아, 그래요? 하긴 그게 낫겠네요. 유라가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은 뒤에서 계속 음식 모자란 거 보충해 주시고요. 아셨죠? 오전 9시 30분. 마침내 모든 음식 준비가 끝났어요. 은숙은 땀으로 젖은 앞치마를 두른 채로 마지막 접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시간 확인해봐, 자기야. 유라가 재원에게 말했어요. 아직 30분 남았어. 손님들 10시부터 오기로 했으니까. 바로 그때 현관문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딩동. 벌써 왔나? 유라가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어요. 인터폰 앞에는 깔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의 남성이 서 있었죠. 누구시죠? 차민석입니다. 약속이 있어서 왔습니다. 유라가 재원을 갸우뚱하며 바라봤어요. 누구야, 자기야? 아는 사람이야?
재원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는데 혹시 잘못 찾아오신 거 아닌가? 아니요. 강은숙 회장님과 약속이 있습니다. 민석의 목소리가 인터폰 너머로 또렷하게 들려왔죠. 회장님? 강은숙? 유라와 재원이 동시에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우리 엄마 이름이 강은숙인데. 재원이 중얼거렸어요. 설마. 유라가 웃으며 말했죠. 어머님이 무슨 회장님이에요? 동명이인 아닐까요? 재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겠지. 엄마가 무슨 회장이야. 하지만 민석의 다음 말이 그들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강은숙 회장님, 대한섬유 대표이사이신 분 맞습니다. 확인하고 왔습니다. 대한섬유, 재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국내 10대 섬유회사 중 하나였죠. 매출 5천억 규모의 대기업이었어요. 유라가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차민석이 서류 가방을 든 채 들어섰어요. 그 뒤로 정장 차림의 남성 2명이 더 따라 들어왔죠. 안녕하십니까. 대한섬유 비서실장 차민석입니다. 민석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유라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어요. 거기에는 대한섬유 로고와 함께 비서실장이라는 직함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죠. 저희한테 무슨 일로? 유라가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강은숙 회장님을 뵈러 왔습니다. 민석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재원이 황급히 끼어들었죠. 저기 혹시 우리 엄마랑 동명이인 아니세요? 우리 엄마는 그냥 평범한. 아닙니다. 민석이 재원의 말을 잘랐어요. 강은숙 회장님, 1950년생, 25년 전 남편 박동혁 씨 사망 후 대한섬유를 물려받아 현재까지 경영하고 계신 분 맞습니다. 재원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건 자신의 어머니 신상과 정확히 일치했죠. 민석은 더 이상 그들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어요. 곧장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낡은 앞치마를 두른 채 땀을 뻘뻘 흘리며 마지막 소스를 만들고 있는 은숙을 발견했죠. 회장님 왔습니다. 민석이 그 자리에서 재원 부부에게는 보여주지도 않았던 90도 각도로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가져온 서류 가방을 은숙 앞 싱크대 위에 올려놓으며 정중히 인사했어요. 준비하라고 하신 자료들입니다. 재원과 유라가 그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지금 우리 엄마한테 회장님이라고 한 거야? 재원이 어이없다는 듯 중얼거렸어요.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유라가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회장님이라고 했나요? 재원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허공을 쳤습니다. 은숙이 천천히 소스를 젓던 국자를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땀으로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두 사람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25년 만에 처음으로 죄인이 아닌 강은숙 회장의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석이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등기부등본을 꺼냈어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똑똑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의 차분하지만 위협적인 목소리에 재원 부부의 웃음기가 싹 가셨죠.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아파트 27동 전체가 대한섬유 소유입니다. 뭐라고요? 대한섬유?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요? 유라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반문했어요. 민석이 등기부등본을 펼쳐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소유주 란에 대한섬유 대표이사 강은숙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죠. 재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대한섬유요? 그 우리나라 10대 섬유회사요? 그렇습니다.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 대한섬유의 지분 100%를 소유한 실소유주가 바로 민석이 은숙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머니라 부르는 이 강은숙 회장님이십니다. 그야말로 폭탄 선언이었어요. 민석이 서류 가방에서 주주명부를 꺼내 보였죠. 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서울 시내 주요 상가 건물 12개, 동 그리고 경기도, 일산의 섬유공장 단지가 모두 회장님 개인 소유입니다. 재원의 얼굴이 새하얗게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엄마가 무슨 회장이에요? 기가 막혀서 말 그대로입니다. 민석이 재원을 경멸하듯 쳐다보며 말을 이었어요. 강은숙 회장님은 25년 전 남편분이 돌아가신 후 맨손으로 대한섬유를 일으켜 세우신 분입니다. 하지만 외아들인 재원 씨가 스스로 자립하길 바라며 모든 것을 숨기고 검소하게 살아오셨죠. 그때 은숙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동혁? 내 남편 이름이야. 은숙의 목소리에는 25년간 골마 터진 아픔이 담겨 있었어요. 남편을 잃은 죄책감 때문에 이 어미는 모든 걸 숨기고 살았어. 너라도 너 하나라도 제대로 키우고 싶어서. 은숙의 눈빛이 아들을 향했습니다. 내가 내 정체를 숨기고 작은 빌라에서 산 이유는 너가 내 재산에 의지하지 않고 네 힘으로 네 스스로 자립하기를 바랐던 내 마지막 기대 때문이었어. 재원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때 유라가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예요? 어머님이 회장님? 그럼 이 아파트가 다 어머님 거라고요? 농담이 아닙니다. 민석이 엄숙하게 대답했어요. 이 200평 아파트도 이 건물 전체도 모두 회장님 것입니다. 재원은 자신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며 친구들을 초대했던 이 최고급 주택이 실은 어머니 소유였다는 사실에 뇌가 정지한 듯했죠. 그럼 저희가 그동안 낸 월세가 엄마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었다는 말이네요. 네, 그렇죠.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그 월세 6개월째 밀리고 계시더군요. 민석의 차가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유라의 웃음소리가 그 순간 뚝 그쳤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민석이 두 번째 서류은행 거래 내역서를 펼쳐들었습니다. 몇 년 전 강은숙 회장님께서 재원 씨에게 사업 자금이라며 주신 5억 원, 그리고 결혼 자금 명목으로 주신 3억 원, 총 8억 원은 회사 운영 자금이었습니다. 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파랗게 변했어요. 그 돈은 단 1원도 갚지 않으셨습니다. 재원 씨, 이건 명백한 횡령입니다. 횡령? 재원이 비명을 질렀죠. 친엄마한테 받은 돈인데 무슨 횡령이에요? 회사 자금입니다. 민석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개인 돈이 아니라 법인 자금을 무단으로 사용하셨죠. 이건 엄연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합니다. 재원은 자신이 받았던 그 거액이 어머니의 개인 돈이 아니라 회사 돈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큰 폭탄이 터졌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민석이 세 번째 서류를 꺼냈죠. 월세 6개월 연체. 임대차 계약법에 따라 이는 즉시 계약 해지 사유입니다. 이미 며칠 전 내용 증명으로 법적 통보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안 돼요. 재원이 무릎을 꿇었어요. 월세는 곧 낼 거예요.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엇으로 내시겠습니까? 민석이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재원 씨와 유라 씨 명의로 된 현금성 자산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신용카드는 한도 초과 상태고요. 유라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저희가 어디 가서 살아요? 그건 제 소관이 아닙니다. 민석이 시계를 확인했죠. 회장님, 손님들 곧 도착할 시간입니다. 은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석 씨 보안팀 불러줘. 바로 그때였어요. 딩동딩동. 요란하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유라의 얼굴에 순간 화색이 돌았죠. 손님들 오셨어. 유라가 정신없이 말했어요. 어머님 제발 이 꼴은 일단 오늘은 그냥 넘어가요. 알겠죠? 딩동딩동. 벨소리가 그치지 않고 계속 울렸습니다. 민석 씨 문 열어. 은숙이 차갑게 명령했어요. 네 회장님. 민석이 현관으로 걸어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유라의 회사 동료 대여섯 명이 화려하게 차려입고 기대에 찬 얼굴로 서 있었어요. 유라 언니 결혼기념일 축하해. 어머나, 이 집 진짜 대박이다. 웬일이야? 이런 데서 파티를 다 하고. 동료들이 웃으며 안으로 들어서려다 거실의 광경을 보고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유라와 재원. 그들 앞에 땀에 젖은 낡은 앞치마를 두른 채 얼음처럼 서 있는 은숙. 그리고 그 옆을 지키는 정장 차림의 민석까지. 어머 유라야, 이게 무슨 일이야? 파티 시작한 거 아니었어? 쟤들은 왜 바닥에서 울고 있어? 동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유라의 얼굴이 명품 드레스보다 더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니야. 얘들아, 그게 아니라 이건. 유라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민석을 향해 미친 듯이 소리쳤죠. 당신 뭐야? 내 소중한 동료들 앞에서 이게 무슨 망신이야? 당장 이 사람들 데리고 나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열린 현관문 사이로 대한섬유 로고가 박힌 유니폼을 입은 보안팀 요원 4명이 무표정한 얼굴로 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저 사람들은 또 뭐야? 유라가 기겁했습니다. 퇴거 집행 통보합니다. 보안팀장이 서류를 내밀며 재원과 유라에게 통보했죠.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동료들은 이제 대놓고 폰을 꺼내 이 광경을 찍기 시작했어요. 유라가 자신의 결혼기념 파티가 완벽하게 망가졌다는 사실에 이성을 잃었죠. 뭐 퇴거? 이 미친놈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내가 이 파티 주인공이야. 유라가 보안팀 요원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당장 안 나가?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민석이 그런 유라의 앞을 막아섰어요. 그의 목소리는 이제 한치의 온기도 없었죠. 오유라 씨. 뭐 오유라 씨? 이 집의 실소유주는 강은숙 회장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유라가 동료들을 의식하며 악을 썼습니다. 웃기지 마. 이 사기꾼들아. 내가 이 집 보증금을 냈어. 내 친정 돈이 들어갔다고. 이건 엄연한 계약 위반이야. 그 말이 끝나자마자 민석이 기다렸다는 듯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보증금이요? 이 집은 현재 월세가 6개월분 연체됐습니다. 뭐? 유라와 동료들의 입에서 동시에 탄식이 터져나왔죠. 임대차 계약법에 따라 이는 연체 시 즉시 계약 해지 사유입니다. 이미 며칠 전 내용 증명으로 법적 통보도 완료된 상태고요. 재원이 바닥에서 고개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월세는 곧 낼 거예요.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잘 물어보셨습니다. 민석이 은행 거래 내역서를 동료들이 다 볼 수 있게 펼쳤어요. 강은숙 회장님께서 재원 씨에게 주신 8억 원은 엄연히 회사 자금입니다. 사업 자금과 결혼 자금 명목으로 가져가셨죠? 8억? 동료들 사이에서 경악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횡령? 어머 쟤들 도둑이었어? 월세도 못 내면서 명품만? 민석이 마지막으로 유라를 향해 확인 사살을 했어요. 유라 씨 친정에서 보태주신 보증금은 연체된 월세와 손해배상금으로 전액 몰수 조치됩니다. 그리고 두 분에 대해서는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즉시 형사 고소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증금 몰수와 형사 고소, 그리고 자신을 경멸하듯 쳐다보며 수군거리는 동료들의 시선. 유라는 그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없었어요. 뭐라고?
유라의 눈이 뒤집히더니 그대로 뒤로 넘어가며 기절해버렸습니다. 여보. 재원이 유라에게 기어가려 했지만 보안팀 요원들이 그의 팔을 붙잡았어요. 나. 사람 살려. 재원 씨, 유라 씨. 신분증 모든 소지품 압수합니다. 즉시 퇴거하십시오. 보안팀 요원들이 재원과 정신을 차린 유라를 양쪽에서 붙잡아 끌어내기 시작했죠. 재원이 마지막으로 은숙을 향해 절규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엄마 제발. 하지만 은숙은 아들과 단 한 번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저 25년 만에 처음으로 창밖의 화창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죠. 이게 재원을 위한 일이야. 여보. 은숙이 죽은 남편의 이름을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아들 부부는 동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용카드차 키지갑까지 모두 압수당한 채 맨몸으로 쫓겨났어요. 그들이 유일하게 챙길 수 있었던 것은 동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 입었던 그 값비싼 명품 옷뿐이었죠. 나. 엄마. 두 사람의 비명은 아파트의 두꺼운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완벽하게 차단됐습니다. 동료들은 멍하니 서 있다가 하나둘씩 집을 빠져나갔어요. 누구도 유라를 위로하지 않았죠. 그저 폰으로 찍은 영상이나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텅 빈 거실에 은숙과 민석만 남았어요. 은숙이 30년간 입어왔던 땀과 기름때로 얼룩진 자신의 낡은 앞치마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허리에 끈을 풀었어요. 그리고 그 앞치마를 마치 지긋지긋한 족쇄를 벗어던지듯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죠. 25년 죄인의 삶이 드디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은숙이 식탁 위에 가득 차려진 30인분의 음식을 바라봤어요. 민석 씨, 네 회장님, 이 음식들 전부 포장해서 어디로 보내실 겁니까? 동역재단으로. 은숙이 처음으로 죽은 남편의 이름을 슬픔이 아닌 평온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보육원 그리고 독거노인 센터로 따뜻할 때 보내줘.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민석이 어딘가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은숙은 거대한 거실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주인의 눈으로 이 도시를 바라봤죠. 여보, 이제 다 끝났어. 은숙이 창밖을 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같은 시각 1층 로비. 재원과 유라가 보안팀 요원들에게 이끌려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어요. 눈이 부시게 화려한 최고급 대리석으로 빛나는 로비였습니다. 마침 주말 오전을 맞아 골프백을 맨 다른 입주민들이 로비를 지나가고 있었죠. 어머, 저 사람들 15층에 사는 부부 아니에요? 세상에 저 꼴이 뭐야? 보안팀한테 끌려 나오는 거야? 맨날 명품 자랑하고 다니더니 꼴 좀 봐. 쯧쯧. 입주민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재원과 유라는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과시했던 이웃들 앞에서 평생 느껴본 적 없는 끔찍한 수치심을 느꼈죠. 보안팀 요원들은 그들의 마지막 자존심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두 사람을 로비 바닥에 그대로 내던지듯 밀쳐냈습니다. 유라가 비명을 지르며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낮아빠졌어요. 요원들은 그들의 주머니를 뒤져 차 키와 지갑 휴대폰을 꺼내 바닥에 던졌죠. 이 차량과 모든 현금성 자산은 두 분의 횡령액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해 즉시 가압류됩니다. 두 사람은 말 그대로 화려한 명품 옷만 걸친 알거지가 되어 아파트의 거대한 유리문 밖으로 차가운 길바닥에 내쫓기고 말았어요. 스르륵. 로비 안의 따뜻한 불빛과 그들을 구경하는 입주민들의 시선이 유리문 너머로 완벽하게 차단됐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내던져진 두 사람 사이로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현실감이 없었죠. 그때 정신을 차린 유라가
가장 먼저 재원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이 등신 같은 놈아. 유라가 악을 쓰며 재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어요. 네 놈 믿고 내 돈 내 인생 다 날렸어. 재원도 이성을 잃고 유라를 밀쳐냈습니다. 뭐, 네가 우리 엄마한테 파티 이야기만 하지 않았어도 네가 다 부추겼잖아. 이 화장 괴물아. 뭐, 이놈이. 두 사람은 조금 전까지 동료들에게 과시하려던 그 비싼 명품 옷을 입은 채로 시궁창 같은 길바닥에서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뒹굴며 처절하게 싸웠죠. 지나가던 행인들은 혀를 찼습니다. 재원과 유라의 처절한 비명은 아파트의 웅장한 로비에 닿지도 못했습니다. 그 지옥 같았던 날로부터 6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대한섬유 본사 30층.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회장실에서는 정기 이사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그 상석에는 낡은 앞치마가 아닌 최고급 정장을 입은 강은숙이 앉아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죠. 그녀는 25년 만에 죄인이나 가정부가 아닌 완벽한 기업의 총수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회장님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했습니다. 그녀의 곁을 헌신적으로 보좌하는 민석이 빳빳한 목소리로 보고서를 읽어내려갔어요. 신규 의류 라인 론칭도 예상보다 3주 빠르게 완판됐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어요. 은숙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카리스마가 묻어났죠. 그리고 동역재단 운영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은숙이 회의에서 가장 관심 있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가 25년간 가슴에 묻었던 죽은 남편의 이름으로 만든 재단이었어요. 네, 회장님. 저소득층 청소년 30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 완료했고 독거노인 무료 급식소도 7호점까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훌륭해요. 예산은 아끼지 말고 지원 대상은 더 확대해 보세요. 은숙은 소외된 아이들과 노인들을 위한 기부 활동에 전념하고 있었죠. 자신이 지켜주지 못했던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이런 방식으로 승화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회의가 끝난 후 은숙은 혼자 거대한 회장실에 남아 있었어요. 통유리창 너머로 6개월 전 자신이 쫓겨났던 그 아파트가 장난감처럼 작게 내려다 보였죠. 남편을 잃은 슬픔은 여전히 가슴 한편에 무겁게 묻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2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삶과 존엄을 되찾은 것에 대한 깊은 평온함을 느꼈어요. 여보, 내가 이제야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있어. 은숙이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한편같은 시각 서울 외곽의 허름한 고시원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재원이 곰팡 내나는 3평짜리 좁아터진 방에서 컵라면, 물을 끓이고 있었죠. 재원의 행색은 6개월 전 명품을 휘감았던 모습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초라했습니다. 도대체 이 구질구질한 방에선 언제 이사 갈 수 있는 거야? 재원이 플라스틱 젓가락으로 면발을 뒤적이며 독을 뿜듯 투덜거렸어요. 유라와는 이미 3개월 전에 이혼했습니다. 위자료는커녕 서로에게 떠넘길 빚만 산더미처럼 남아있을 뿐이었죠. 재원은 유신건설에 찾아가 엄마를 만나게 해달라고 몇 번을 울부짖었지만 그때마다 쫓겨났어요. 결국 재원은 모든 것을 잃고 난 뒤에야 허름한 동네 빵집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일당 6만 원.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손으로 돈을 버는 것이었죠. 야, 박씨. 반죽 좀 빨리빨리 안 치냐? 손님들 기다리잖아. 빵집 사장이 고함을 치자 재원이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밀가루 묻은 앞치마를 두른 채 뜨거운 오븐 앞에서 땀을 흘렸어요. 비로소 제 힘으로
어머니에게 내뱉었던 그 공짜라는 말의 무게를 깨닫기 시작한 것이었죠. 처음 한 달은 지옥 같았습니다. 새벽 5시 출근, 밤 9시 퇴근. 은숙이 25년 전 겪었던 그 고된 일과를 재원도 똑같이 겪고 있었어요. 손에는 화상 자국과 굳은 살이 생겼습니다. 허리는 늘 아팠죠.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했으니까요. 밤에 고시원 방에 돌아오면 쓰러지듯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재원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돈의 무게를 처음으로 느끼기 시작했죠. 하루 6만 원, 한 달이면 180만 원, 고시원 월세 35만 원을 내고 나면 145만 원이 남았습니다. 식비로 한 달에 50만 원, 교통비 10만 원, 그러면 85만 원이 남았어요. 재원은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한테 갚아야 해. 8억. 재원이 통장을 보며 중얼거렸죠. 85만 원씩 모으면 8억을 갚으려면 무려 78년이 걸렸습니다. 불가능한 숫자였어요. 하지만 재원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빵집 사장이 재원을 불렀어요. 박시일 잘하네. 성실하고. 다음 달부터 정식 직원으로 채용할게. 월급 230만 원. 정말요? 재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하는 거 쉽지 않았을 텐데 기특해. 사장의 칭찬에 재원은 처음으로 자신의 노동에 대한 인정을 받는다는 게 이렇게 뿌듯한 것인지 깨달았죠. 감사합니다. 사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원이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재원은 고시원 방에서 작은 공책을 꺼냈어요. 그리고 펜을 들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는 이제야 알았어. 돈이 얼마나 무거운지, 일이 얼마나 힘든지, 엄마가 25년 동안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재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떨어져 공책을 적셨습니다. 나는 괴물이었어. 엄마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엄마의 희생을 공짜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는 알아.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 재원이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고시원 창문 너머로 보이는 초라한 골목길. 하지만 그 풍경이 6개월 전 살았던 화려한 아파트보다 더 진실되게 느껴졌죠. 어느 날 오후 민석이 은숙의 회장실을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동역재단 결산 서류입니다. 민석이 파일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작은 사진 한 장을 서류 밑에 끼워 넣었죠. 그리고 이것은 사진 속에는 허름한 빵집 주방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반죽을 치고 있는 재원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초라한 앞치마를 두른 채 사장의 지시를 받으며 고개를 숙이고 일하는 모습이었어요. 은숙이 그 사진을 받아들고 말없이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한때 자신을 공짜로 산다고 모욕했던 아들이 이제는 정말로 돈을 벌기 위해 25년 전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땀을 흘리고 있었죠. 얼마나 힘들까? 은숙의 목소리에 미세한 떨림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건 동정이 아니었어요. 사진 속 재원은 예전에 오만하고 철없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은숙이 사진을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민석 씨, 네 회장님, 계속 지켜봐 주세요. 절대로 돕지는 말고 멀리서. 알겠습니다, 회장님. 은숙은 아들의 이 고통스러운 새 출발을 당장 구원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변하고 스스로 일어설 때까지 어머니로서 기다려주기로 했죠. 재원아, 이제 너가 진짜 어른이 되는 시간이야. 은숙이 6개월 전과는 다른 평온한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것이 25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을 향한 맹목적인 죄책감이 아닌 진정한 사랑을 느끼는 순간이었어요. 한편 재원은 그날도 빵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박씨 오늘 크루아상 50개 나갔어. 대박이지? 네 사장님. 다행이에요. 재원이 웃으며 대답했죠. 그 떠들썩했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지 1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어떤 이의 삶은 다시 제자리를 찾았고 어떤 이의 삶은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죠. 대한섬유회장실이 아닌 경기도 외곽의 동역재단에서 운영하는 새싹 보육원의 따뜻한 마당. 강은숙은 화려한 정장 대신 편안한 스웨터 차림으로 벤치에 앉아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25년간 자신을 짓눌렀던 죄인의 굴레를 벗어던진 그녀의 얼굴엔 비로소 평온한 미소가 감돌았습니다. 할머니, 저 공 좀 차주세요. 5살배기 아이가 달려와 은숙의 무릎에 매달렸어요. 그 모습이 25년 전 그날의 재원과 겹쳐 보였습니다. 그래, 우리 준호가. 이 할머니가 공 빵 차줄까? 은숙이 환하게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죠. 그녀는 이제 회장님이라는 호칭보다 할머니라는 말을 더 자주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석이 조용히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코트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6개월 전 그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회장님, 아니 이사장님, 재원 씨 소식입니다. 사진 속 재원은 여전히 허름한 빵집이었지만 기름때 묻은 앞치마가 아니라 깨끗한 제빵사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오븐 앞에 서서 땀을 뻘뻘 흘리며 빵을 굽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예전처럼 흐리멍덩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배우려는 듯 처절하게 집중하고 있었죠. 빵집 보조에서 얼마 전에 정식 제빵사가 됐다고 합니다. 유라 씨와는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지금은 고시원에서 벗어나 작은 원룸에서 지내고 있답니다. 여전히 힘들어하지만 처음으로 자기 힘으로 돈을 버는 뿌듯함을 느끼는 듯합니다. 은숙은 사진을 말없이 바라봤어요. 아들의 거친 손과 땀에 젖은 얼굴을 보니 가슴 한구석이 시큰했습니다. 하지만 25년 전처럼 눈물이 쏟아지지는 않았죠. 그래, 늦었지만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야. 연락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은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민석에게 돌려줬죠. 아니, 아직 멀었어. 저 아이는 이제 겨우 자기 밥그릇 하나 담는 법을 배운 거야. 25년을 엄마 돈으로 허상을 먹고 살았으니 앞으로 25년은 제 힘으로 진짜 밥을 벌어봐야지. 그게 내가 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야. 은숙은 25년 동안 자식을 잃은 죄책감 때문에 살아남은 아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것이 모성이고 속죄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 맹목적인 희생은 아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부모의 등골을 빨아먹는 괴물로 만들었을 뿐이었죠. 그녀는 공짜라는 잔인한 한마디에 무너져 내렸던 그날 밤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잔인한 말이 역설적이게도 그녀를 25년의 지옥에서 꺼내줬어요.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가장 차갑고 아픈 현실을 스스로 겪도록 모질게 손을 놓아주는 것임을 은숙은 그 기나긴 세월을 지나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할머니 뭐해요? 빨리 공 차주세요. 아이의 재촉에 은숙이 비로소 현실로 돌아왔어요. 알았다, 요 녀석. 은숙이 벤치에서 일어나 아이를 향해 힘껏 공을 차줬습니다. 공은 푸른 가을 하늘 높이 날아올랐어요. 아이의 웃음소리가 마당 가득 울려 퍼졌죠. 같은 시각 서울 외곽의 작은 빵집. 재원은 오븐에서 각 구운 바게트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빵 어때요? 재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오박 씨, 오늘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게 완벽한데 진짜 실력이 늘었어. 사장의 칭찬에 재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재원은 칭찬이라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당연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인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죠. 퇴근 후 재원은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월세 45만 원짜리 8평 원룸. 1년 전 200평 아파트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었어요. 하지만 재원은 이 작은 공간이 자신이 번 돈으로 지키는 첫 번째 집이라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달걀과 파를 꺼냈어요. 간단하게 계란볶음밥을 만들었죠. 1년 전에는 요리라고는 라면도 제대로 끓이지 못했던 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스스로 끼니를 해결할 줄 알게 됐죠. 밥을 먹으며 재원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1년간 모은 돈 1,500만 원. 매달 월급에서 최대한 아껴서 모은 돈이었어요. 8억을 갚으려면 아직도 너무나 먼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재원은 포기하지 않았죠. 엄마 조금만 기다려. 내가 꼭 다 갚을게. 재원이 통장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재원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1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공짜로 산다는 말을 내뱉었던 자신.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던 그 순간. 재원은 그때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괴물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죠. 엄마 미안해. 재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1년 전과는 달랐어요. 자신이 잃은 것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어머니에게 저질렀던 죄에 대한 진심 어린 참회였죠. 다음 날 아침 재원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빵집에 도착했습니다. 사장님보다 먼저 와서 오븐을 예열하고 작업대를 깨끗이 닦았어요. 오박 씨 벌써 왔어? 사장이 깜짝 놀라며 들어왔습니다. 네. 오늘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서요. 재원이 웃으며 대답했죠. 사장은 그런 재원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박 씨 다음 달부터 월급 30만 원 올려줄게. 그리고 부점장으로 승진이야. 정말요? 재원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래. 1년 동안 지각 한 번 안 하고 성실하게 일했잖아. 우리 빵집도 손님이 많이 늘었고 다 박 씨 덕분이야. 감사합니다, 사장님. 재원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재원은 깨달았어요. 진짜 행복은 화려한 아파트나 명품 옷에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노력을 인정받고 스스로 번 돈으로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것을. 한편 은숙은 동역재단 보육원을 나와 회사로 돌아가는 차 안에 있었습니다. 민석이 운전하는 차 뒷좌석에서 은숙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회장님 재원 씨가 부점장이 됐다고 합니다. 월급도 올랐고요. 민석이 백미러로 은숙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죠. 그래. 은숙이 잠깐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하고 있네. 언제쯤 만나보실 생각이십니까? 민석이 물었어요. 글쎄, 아직은 아니야. 은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아이가 진짜로 변했는지 좀 더 지켜봐야 해. 돈을 좀 벌었다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은숙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냉기가 없었어요. 오히려 따뜻한 기대감이 묻어났죠. 알겠습니다, 회장님. 차가 대한섬유 본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은숙이 차에서 내려 빌딩을 올려다봤어요. 25년. 긴 시간이었습니다. 죄책감에 숨어 살고 아들을 괴물로 만들고 자신의 존엄을 잃었던 시간. 하지만 이제는 달랐죠. 은숙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떳떳한 어머니였고 훌륭한 기업인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한 사람의 여자였습니다. 여보, 우리 재원이 잘 크고 있어. 은숙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죽은 남편에게 속삭였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그 아이가 진짜 어른이 됐을 때 내가 품에 안아줄게. 은숙이 빌딩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25년 만에 처음으로 가볍고 당당했죠.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모든 것을 주지 않는 것이 자식이 스스로 밥값의 무게를 깨닫고 진짜 어른으로 홀로 설 수 있게 하는 가장 아프고 위대한 가르침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맹목적인 희생이 아니라 냉철한 기다림이라는 것을 은숙은 그 긴 25년의 세월 끝에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계절이 또 한 번 바뀌고 있었어요. 은숙의 회장실 창밖으로 봄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어딘가에서 재원도 새로운 봄을 맞이하고 있었죠. 언젠가 두 사람이 다시 만날 날이 올 겁니다. 하지만 그건 더 이상 죄인과 괴물의 만남이 아니라 진짜 어머니와 진짜 아들의 만남일 거예요. 그날이 올 때까지 은숙은 조용히 기다릴 것입니다. 과거에는 죄책감으로 모든 것을 퍼부었지만 지금은 인내로 아들이 스스로 일어서길 바라고 있었죠.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